꼭 알아야 할 어제의 뉴스. 다스의 자회사 홍은플래닝은 지난해 말 이시영 씨가 대주주로 있는 SM의 자회사 다온에 40억 원을 빌려줬습니다. 어젯밤 구속된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은 이 과정에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담보도 없이 낮은 이자로 돈을 빌려줘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겁니다. 검찰은 관계자들로부터 당시 돈을 빌려준 건 시영 씨 지시였다는 진술도 확보했습니다. 검찰은 시영 씨가 다스를 둘러싼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홍은플래닝의 돈을 모두 가져간 뒤 정리하려 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홍은플래닝이 빌려준 40억 원은 당시 홍은플래닝이 갖고 있던 자산의 전부였던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지시를 내린 것도 그로 인해 이득을 본 사람도 이시영 씨라는 정황이 드러난 만큼 시영 씨도 배임 혐의 등의 공범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검찰은 구속된 이병모 국장을 조사한 뒤 시영 씨도 불러 홍은플래닝으로부터 다온으로 돈이 흘러간 경위 등을 확인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설날을 하루 앞둔 어제도 서울 대치동 사무실로 출근해 측근들과 3시간 가까이 대책회의를 가졌습니다. 맹영규 전 장관, 하금열 전 실장을 비롯해 김효재, 이동관 전 수석 등 핵심 참모 10여 명이 모였습니다. 13일 구속 전 피의자 신문에서 영장이 기각돼 풀려난 장다사로 전 총무기획관도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다스 관련 소송비를 대신 내준 혐의를 받고 있는 이학수 전 삼성전자 부회장을 압수수색하는 등 검찰의 수사 강도가 높아지자 이 전 대통령 측은 설 연휴에도 대책 논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올림픽 이후인 3월 초 이 전 대통령이 검찰에 소환될 수 있어 이를 대비한 법적 대응도 준비 중입니다. 이미 대리인에 합류한 걸로 알려진 정동기, 강원 변호사 외에 MB정부 민정수석실 출신 참모진도 추가 영입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이산가족 합동 차례에 참석해 하루빨리 이산가족 상봉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산가족 상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지금의 상황에 대해서는 남북 모두 민족 앞에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호응하기만 하면 조건에 구애받지 않고 이산가족 상봉을 추진하겠다는 의사도 밝혔습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남북 고위급 회담에서 이산가족 상봉을 재차 제안했지만 북한은 재작년 탈북한 식당 종업원들의 송환 문제 등을 들며 응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남북 간 대화 국면이 진전되면서 올림픽 이후 이산가족 상봉이 이뤄질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산가족 상봉 신청자 중 사망자는 작년 한 해만 3,800명에 이릅니다. 지난달에도 455명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생존자 중 80대 이상 고령자가 65%입니다. 방송 중간에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새날팀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트위터가 진짜 언론입니다. 이명박 이야기인데요. 정말 검찰은 올림픽 기간 내내 이명박 잡기 위한 것만 굉장히 많은 시간을 다시 벌어준 거예요. 올림픽이라고 하는 기간이 보름도 넘어가잖아요. 올림픽이 없었다면 이미 이명박은 지금 소환돼서 조사받고 나와서 구속영장 청구돼서 오늘 밤에 구속이 되냐 안 되냐를 했을 정도의 이미 그런 상황이 됐을 거라고 보는데 올림픽 기간에 하지 말자는 내부적인 어떤 정리 같은 부분에 있어갖고 이명박은 어쩌면 차라리 그런 거 있잖아요. 왜 군밤 때리려고 할 때 때리는 순간보다 때리기 전에 그렇죠. 눈 질끈 감는 거 있잖아요. 딱 그 상황인 거예요. 그 야린다 그러죠. 야릴 때 그때 이미 한 대 맞았다고 우기잖아요. 막. 제도로서의 민주주의가 흔들리고 불타는 일은 이제 없습니다. 민주주의가 밥이고 밥이 민주주의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명박은 올림픽 기간 내내 끊임없이 털리고 있어요. 언론들은 상업성을 위해서라도 굉장히 강한 뉴스를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보도는 딱 4가지라고 봐요. 올림픽, 남북, 다음에 이명박, 그리고 겨우 조금 야당, 플러스 지방선거. 이 정도가 뉴스의 빅5 정도 되는데 이 상황에서 이명박이라는 좋은 소재를 놓칠 수가 없는데 너무 많이 정보가 나오니까 무감각해지는 거 있죠, 여러분들도. 장다사로가 영장이 기각됐다고 그래서 별로 분노하지도 않아요, 이제는.
요즘은 그 JFK, 그러니까 존 F 케네디 암살 사건을 다룬 여러 가지 백서나 그 기록을 비롯한 다큐멘터리 자료들이 많거든요. 그런 장면을 보는 것 같아요. 그런 자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한 페이지 한 페이지마다 사람 이름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다음 페이지가 넘어가면 무슨 말인지 몰라. 그 이제 소위 그 속칭 우리가 유명한 말이죠. 만인보. 예. 만 명의 사람이 등장할 것 같은 그런 이 불길한 느낌. 그래서 누가 누군지 이제는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조직도를 하나 좀 그려놓고 우리가 방송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아니 제가 이명박 파일을 따로 만들었거든요. 아. 나중에 도표랑 이런 거를 너무 많이 넣다 보니까 이 파일이 커져가지고 열 때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 이명박의 재산 관리인인 이영배, 이병모가 각각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이병모는 긴급체포되고 재산 관리인인 이영배를 구속영장 청구하고 이병모는 긴급체포하고 이런 식이란 말이죠. 이영배가 금강이라고 하는 회사를 운영하면서 회사 자금을 빼돌려요. 그래서 이걸 비자금으로 조성하고 금강 자체도 협력사가 아니라 이명박 회사인 거예요. 계열사죠. 네. 명의를 다른 사람으로 해놓으니까 협력사를 통해 가지고 쉽죠. 간단히 말하면 이렇게 된 거지. 협력사에서 내가 우리 납품하는 물건 있잖아요. 그게 원래는 10억짜리인데 결제해 줄 때 한 50억 결제하면서 나머지 40억을 비자금으로 조성하는 그런 방식이거든요. 네. 그거는 협력사라고 하는 게 사실상 없어요. 다 관계사이고 관계자들인데 법적인 걸 피하기 위해서 세금 같은 걸 피하기 위해서 다 협력사로 만드는 그런 방식인 거예요. 맞아요. 지금 금강 같은 경우에는 MB의 숨은 사금고라고 불리우는데 이 회사가 지금은 권영미 씨가 64%의 지분을 갖고 있고 이영배 이 사람이 대표임에도 불구하고 16%밖에 안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2006년에 매출을 보면은 360억 원이었는데 2007년에 510억 원으로 갑자기 뜁니다. 근데 이 대부분의 매출이 다스에서 발생을 하는 거고요. 이명박 정부 말에는 1,000억 원 가까이 매출이 뛰는 거예요. 그런데 MB 퇴임 직후에 2013년에 내부 전산망을 모두 교체하고 임직원 컴퓨터를 다 파기하고 그리고 회계상 다스는 더 나올 게 없다면서 중요 자료를 대부분 금강에 넘기죠. 그런 회사인 거예요. 금강. 그러면은 그 고영미 씨, 그러니까 돌아가신 MB의 처남이라는 김재정 씨의 아내인 고영미 씨가 금강의 지분 64%를 가지고 있다는데 고영미 씨는 그 사실을 알고 있을까요? 이번에 얼마 전에 1월 달에 검찰에 2번 소환돼서 가서 조사받았거든요. 네. 그때 알았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알고 있는 거네요. 네, 지금은 알고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이영배란 사람 자체도 처음부터 금강의 대표는 아니었고 원래 MB 집사 뭐 금고직이라고 불리웠잖아요. 다스 계열사 중에 홍원 프레이닝 이 회사의 등기 이사였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완전히 이제는 집사람이 된 거죠. 이병모 같은 경우에도 처음 소환이 된 게 아니고 2008년 정호영 특검 때도 수사를 받은 적이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야말로 왜 우리가 여러 번 다뤘었잖아요. 영포빌딩 지하 1층에서 도곡동 사고 이럴 때 김재정하고 같이 있었던 사람으로 추정이 되는데 이명박이 가지고 있는 영포빌딩이나 영포빌딩만 있는 게 아니죠. 영일빌딩 그리고 거기 상가까지 세 곳의 건물을 관리하기 위해서 만든 대명기업 혹은 대명통상 이거는 이제 거의 한 회사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에 직원인 이병모 당시에 이제 10년 전에는 차장이었는데 지금 이제 대표가 된 거죠. 이 사람이 이제 이명박의 부동산을 관리를 하면서 98년부터 2001년까지 이 사람이 만들어준 국민연금 보험료가 이명박의 보험료가 월 15,000원에서 23,000원 납부한 것 때문에 난리가 났었던 그때 그 사람이. 그 실무자였군요. 네. 그 사람, 이 사람 업무적으로는 굉장히 탁월하게 능력이 있는 사람이네요. 그 정도의 처리 능력이 있는 거 보면. 그러면 이 이병모 이 사람은 지금 MB의 그 입출금 자료를 파기하다가 걸렸거든요. 근데 그게 또 되게 신기하지 않아요? 그 파기를 하고 있는 동안에 잡힌 거잖아요. 그렇죠. 파기하고 있는 동안에 들이닥쳤고 그리고 본인이 파기 중이었어요.로 실토를 했어요. 그래서 긴급 체포가 된 거거든요. 이거 제가 보기에는 파기를 시도는 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겁나서 자백을 한 것 같아요, 검찰에다가. 그걸 어떻게 아냐고. 그러니까 누군가 제보하지 않으면 모르는 거기 때문에. 본인이 제보했나? 그러니까 본인이 제보하고 이게 심경의 변화를 일으켰다고 하거든요. 지난 조사 이후에 지금 이명박에 관계된 사람들이 계속 구속되고 하는 상황들을 보고 이제 겁이 난 거예요, 이 사람은. 그렇다고 이명박이 지켜줄 것 같지도 않고. 그렇죠. 그러니까 겁이 나니까 아마도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서 자백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자백하기 이전에 미리 언지를 준 게 본인 아닌가 하는 추측도 가능하고요. 예.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재산 관리인으로 불리는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이 증거인멸,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이 국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 입출금 내역이 담긴 장부를 파기한 혐의로 조사를 받아왔습니다. 검찰은 이 국장을 상대로 이 전 대통령의 차명 재산에서 이 전 대통령 쪽으로 흘러들어간 자금의 유무와 불법성 여부를 집중 조사할 계획입니다. 앞서 이 국장은 검찰 조사에서 이 전 대통령의 처남인 고 김재정 씨 일가의 다스 지분 등 재산의 상당 부분이 차명으로 관리됐고 실제로는 제3자의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이 국장이 말한 제3자가 이 전 대통령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다스의 최대 주주인 이 전 대통령 큰형 이상은 씨의 아들 동영 씨로부터도 아버지의 다스 지분이 이 전 대통령의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이런 진술이 사실이라면 이 전 대통령은 이상은 회장의 지분 47%와 김재정 씨 일가 지분 23%를 실소유한 다스의 최대 주주로 볼 수 있습니다. 검찰은 이들의 진술을 뒷받침할 만한 물증 확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다스 실소유주 의혹을 풀 수 있는 열쇠로 평가받는 이병모 국장이 구속되면서 검찰 수사는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에 이동영 사건. 이동영이 검찰에 비공개 소환이 한 번 됐는데 거기서 불었답니다. 거기서 다스는 작은아버지 거예요. 저기 팟캐스트 하는 이동영 아니죠? 네. 이명박 조카 이동영. 사실은 검찰은 이제 이런 거야. 불러서 물어볼 말은 다 정리됐어. 네. 우리가 방송하려고 그러면 특히 인터뷰하려고 그러면 인터뷰 질문지 만들잖아요.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방송을 막 급하게 하다 보면 질문지가 없이 인터뷰하는 경우도 간혹은 있습니다. 네. 이제 MC 보는 저 같은 천재적인 머리로 이제 쉽게 하는 인터뷰도 있지만 시간이 많을수록 질문지는 다양해져요. 처음에 10개이던 질문이 디테일하게 세부 항목으로만 보면 막 3, 40개가 되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그런 거는 똑같아. 검찰은 다 이미 준비됐어. 근데 시간을 죽이고 있잖아요. 이 사람이 오기를 막 기다리고 있어. 그러면 계속해서 디테일해져서 뭔가 미심쩍은 구석, 야, 봐봐봐. 이게 지금 날짜가 좀 부족하지 않냐? 그러면 또 그걸 보강하고 그 시간을 계속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속영장 청구에 있어가지고 검찰이 완벽하게 준비를 해놓으면 이명박은 빠져나갈 공간이 없는데 여러 가지 쉴드로 구속영장이 청구가 기각됐을 때 오는 파장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최대한 빨리 가는 게 훨씬 더 좋을 뻔했다고. 역으로 말하면. 그러니까 자기가 딜레이를 시켜봐야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결국에는 구속이라고. 잠깐 밖에 나와 있는 기간이 몇 주가 더 길어지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범죄자인 이명박이라면 검찰이 준비되기 전에 나를 잡아가 주세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경찰이나 검찰에서 수사를 받아보면서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이 실체적 진실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수사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수사의 목적은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것이다라고 이런 표현을 하는데 그 실체적 진실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느낀 적이 있어요. 이게 말 한마디 한마디 내가 진술했던 그 가장 미묘한 뉘앙스라도 차이가 있을 때 그 차이가 어디서 나는 건지를 철저하게 밝히더라고요. 그래서 대질신문도 하고 추가 조사도 하고 증인 소환도 하고 하면서 그 여러 가지 그러니까 수사기관들이 움직이는 업무 방식을 보면서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이 정도의 에너지를 쏟는구나, 이 정도의 노력을 하는구나라는 걸 보면서 거짓말하는 게 어렵다 생각보다 그런 깨달음을 얻은 적이 있죠. 지금 어떤지 모르겠는데 구속영장을 청구해가지고 기각되잖아요. 그럼 조인트카예요. 예. 그러니까 검찰은 그게 본능적인 약간 그런 식의 동물인 거야. 이 사람을 범죄자로 특정하고 그 혐의를 입증해서 이 사람은 여러 가지 이유로 뭐 도주라든지 증거인멸이라든지 이유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는데 법원에서 기각되는 경우는 사실은 이렇게 많기도 힘들어요. 어떻게 보면 대부분은 다 구속영장이 발부가 됩니다. 법의 도사들인 검사들이 봤을 때 영장이 나올 거라고 생각해서 치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근데 이제 어떤 정치적 사건이나 이렇게 막 한꺼번에 휘몰아치다 보니까 가끔씩 기각되는 경우가 있긴 한데 어쨌건 기각이 되면 검찰은 내부적으로는 조인트 까던 문화가 있었을 정도예요. 어떻게 했길래 이 새끼가 지금 기각을 당하고 자존심 엄청 상하는 상황이거든요. 검찰은 지금 계속해서 칼을 갈고 있는 거예요. 칼이 더 날카로워지고 있는 거야. 이명박 씨는 빨리 가시는 게 자발적으로 빨리 가는 게 도움됩니다. 까딱 잘못하면은 와이프랑 같이 가야 돼요. 그런데 지금 이명박 소환 전에 이시영을 소환하지 않겠느냐가 있거든요.
이명박을 마지막 하이라이트로 하고 이시영이 소환될 날짜가 올림픽 끝나기 전일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아들, 손자, 며느리 다 모여서. 아들, 손자, 며느리 다 모여서 밤새도록. 이게 사실 검찰 입장에서는 제가 검찰한테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요 며칠간의 그 이재용 재판과 최순실의 재판을 보면서 사실 특검이 움직이면서 수사할 수 있는 기한이 특정돼서 연장되지도 않았고 굉장히 촉박한 관계에서 기소를 한 건 사실이거든요. 굉장히 그 정해져 있는 시간 안에 모든 것을 혐의를 입증해서 기소를 해야 됐기 때문에 사실 특검들의 능력을 치를 벗어나는 사건을 맡은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이 박근혜 사건은, 최순실 사건은. 그랬기 때문에 그 와중에서 나온 게 박근혜와 최순실이 한 몸이라는 걸 명확하게 입증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제3자 뇌물죄라는 항목을 적용을 했어요. 제3자 뇌물죄라는 것은 제3자에게 뇌물을 줘서 받은 이익을 확실히 특정할 수 있어야 돼요. 증거로 제출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냥 뇌물죄하고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거기서 쟤네들이 저쪽 이재용 측이나 이쪽 자본 측에서 허점을 파고 들어가지고 이상한 논리로 해서 무죄를 만들어내고 반유죄, 반무죄 이렇게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다고 봤을 때 지금 검찰, 이명박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들은 이러한 그 특검들이 받았던 이 기간의 그 쫓기는 이런 것 때문에 어찌할 수 없이 이게 법리를 정말 100% 짜맞추지 못한 그런 것에 대해서 이거 타산지석을 삼아서 이명박에 관계된 거는 정말 단 1%만큼의 가능성도 빠져나갈 가능성도 없을 만큼 촘촘하게 그렇죠.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2010년에 다스의 과장으로 입사합니다. 이시영. 이명박 대통령 때이죠. 2012년 박근혜가 뽑히기 전에 이사로 승진하고요. 2014년 그해 세월호 사건이 있던 그해에 다스 해외 법인 대표에 오릅니다. 4년 만에 이제 해외 법인의 대표까지 올라가는. 한국 법인, 해외 법인이 따로 이렇게 법인을 두고 있는 거니까 그러면서 점점 그래서 국내 법인의 대표가 되는 게 아니고 국내 법인을 정리해가면서 현재 있는 다스를 무력화시키고 해외 법인으로 실질적인 자기 실권이랄까 돈을 가져가면서 법인 자체를 해외에 주력으로 두려고 했던 그런 부분이고 그러면서 상속까지 연결되는 부분이라서 이것도 이재용하고 굉장히 좀 유사한 구조를 갖고 있는. 예, 상속의 효과가 분명한 방법이죠. 벌려놓은 게 너무 많아가지고 다스 이야기만 해도 이제는 막 본질이 좀 호도되는 거 있잖아요. 뭐지? 범죄인 건 알겠는데 네. 뭐지 해서 디테일이 너무 이렇게 강조되는 이런 사건이다 보니까 저는 빨리 이명박이 조사를 받은 다음에 그 많은 어떤 맥락들 중에 큰 줄기 있잖아요. 장가지 빼고 큰 줄기만 갖고 이야기 좀 했으면 좋겠어요. 보도들은 그런 거거든요. 죄가 안 되는 것까지 계속 보도를 하니까 나중에 진짜로 본말이 전도되는 이 상태까지 오는 근데 부분이 있어요. 푸나님이 말씀하신 그 MB가 수사에 적극 협조하는 게 MB를 위해서도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당연하죠. 예, 이게 계속 이렇게 이야기가 커지고 하다 보면 다스 하나만 가지고도 지금 이렇게 덩치가 이렇게 커졌는데 나머지 뭐 국정원 특활비라든지 뭐 4대강이라든지 자원외교라든지 이게 또 제목이 달라질 때마다 이 정도 규모로 계속 퍼지는 거면 이명박한테 결코 이렇게 이로울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규정을 하면 이명박이 해왔던 거는 다른 면에서 보면 이명박 정권 때 국정농단 사건이에요. 다스는 예. 특히 그렇다고 청와대를 이용하고 외교부를 이용하고 해서 자기 사적인 이익을 취하잖아요. 예. 국정농단이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고 싶은 게 그거예요. 이명박 씨한테 최순실 재판 봤나? MB? 20년 박근혜는 사실상 25년 확정. 이명박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명박은 정말 나이가 올해 만으로 77세예요. 이거를 그 한자의 전문용어로 희수라고 합니다. 희수. 나이를 많이 먹어서 기쁘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여러 가지 뜻이 장수만세다 있어요. 이거지. 네. 또 다른 의미가 있긴 한데 그건 설명이 좀 복잡하고 70세만 돼도 고희라고 합니다. 애로부터 귀에서 장수를 축하받는 나이예요. 88세인가는 아마 미수 이렇게 할 겁니다. 쌀미 졌어가지고. 근데 그 정도 나이에 누릴 기쁨은 박근혜보다는 많았으면 많았지 적을 리가 없는 이명박의 죄잖아요. 그렇죠. 77 더하기 미니멈 25년. 몇 살이에요? 100살이 넘는다고. 아유. 그러니까 이명박도 그러면 하루라도 빨리 그 모든 죄를 다 털어놓고 선처를 구하고 이거는 선처를 구해서 감형받는 수밖에 맞아요. 없어요. 맞아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전 국민 앞에 그 넙죽 엎드려서 큰절하면서 죄송하다고 하고 검찰한테 가서도 모든 수사를 다 협조하고 다스는 국가에 헌납하고
그다음에 현대화구에 벌어졌던 모든 일들 다 까발리고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응분의 처벌을 받고 그러면 한 10년 정도 받을 것 같아요. 그러면 한 10년 정도 받고 그리고 죽기 전에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번에 이명박 들어가면 살아서는 못 나와. 그러니까. 최순실은 20년이면요. 요즘 오래 살아요. 90세도 되기 전에 나와. 한참 젊을 때지 뭐. 박근혜도 나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명박은 못 나와요. 못 나오죠. 이명박은 100세 넘어서 사실상은 그걸로 나오시죠. 백골이진토돼요. 넋이라도 있고 없고. 아니 우리 이명박을 너무 무시하는 것 같아요. 이미 줄기세포 치료를 받아가지고 200살까지 살 수 있는 몸인지도 몰라요. 네. 참네. 그러면 더 고통스러울걸? 네, 그러길 바랍니다, 저는. 아니, 그러면 훨씬 고통스럽죠. 네. 그래서 한 300년 살았으면 좋겠어요, 어. 이명박이. 본보기로? 예. 이명박은 거기 가서 땅 투기 할 거예요. 교도소에서도. 곽승훈 노무사의 노동 이야기. 곽승훈의 노동 이야기. 노무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노무사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또 청취자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요즘에 좀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기업은 물론이고 검찰에서 또 공직사회 내에서 직장 내 성희롱의 폭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그것이 미투 운동까지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조직 내에 뭔가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서 용기를 내서 제보를 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이거는 외부에서 알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다 내부에서 이제 제보를 하는 경우에만 이런 사건이 드러날 수 있는데 이런 분들을 공익제보자라고 하죠. 네. 네. 그래서 이런 분들 덕분에 뭔가 조금씩 사회가 잘못돼 있는 것도 알게 되고 또 점점 수정이 되고 있는 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지난 1월 18일 이와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네. 한국수자원공사가 대전의 본사에 있는 4대강 관련 물건을 파기하려다가 한 시민이 제보하는 덕분에 이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네, 오늘은 그 공익제보자 그분의 근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대전에서 그분의 경우는 이제 그 일용직 그 파견 노동자로 이제 살아가고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1월 18일에는 오전에 파견되어 간 데가 이제 종이 파쇄 업체인데요. 거기서 이제 파쇄 현장을 간 곳이 바로 이제 대전 신탄진에 있는 한국수자원공사. 거기서 이제 문서 파쇄 작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갑자기 그 파쇄를 하다 보면 이제 파일, 검은색 파일철 같은 게 있죠. 그러면 그 겉에 거는 빼내고 안에 종이만 빼내서 그걸 이제 파쇄해야 되는데 그 파일철의 그 제목에 4대강 이런 글자가 딱 써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또 뭐 경인 아라뱃길 이런 문건들의 그 제목이 있는 걸 보고 이거 좀 심각한 거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에 바로 제보를 했고 이날 오후 그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에서 기자회견을 열어서 제보 상황을 이제 공개했습니다. 네, 이분이 참 좀 대단한 분이라는 걸 느낄 수 있던 게 이 4대강 문건, 아라뱃길 문건이라는 이 제목만 보고도 이게 뭔가 심각하다라고 느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물론 지난 정권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힘겨움을 토로하셨고 그렇지만 정말 먹고 살 길이 어렵다 보면은 정치 관련해서 사실 관심이 없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또 이분이 그 문건의 제목을 보고 바로 저 더불어민주당에도 제보를 하셨어요. 네, 이것도 그렇죠. 정말 되게 대단한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자유한국당에 제보하겠습니까? 아니면 뭐 국민의당 해야겠습니까? 다른 언론사나 뭐 그런 것도 조금 약간 위험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혹시나 조선일보면. 네, 다른 곳에 제보했다가 그냥 묻혀지고 말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예, 가장 믿을 만한 곳이 이제 더불어민주당이다라고 생각해서 제보했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판단하신 것도 굉장히 훌륭하신 분인 그렇죠. 것 같아요. 네. 예, 또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대전시당 거기 이제 대빵이 누구냐 바로 이제 박범계 의원이죠. 그래서 박범계 의원이 SNS에 올린 글에 의하면 이 경인 아라뱃길 그 문건에는 EMB 즉 MB를 의미하는 VIP 지시 문구가 있었고 또 정부가 5천억을 지원해도 1조 원의 손실을 입는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문건이 폐기될 뻔한 겁니다. 아니 좀 약간 드라마, 서스펜스가 막 스릴러가 가득한 드라마가 갑자기 펼쳐지는 느낌이에요. 갑자기 따단 하면서 이렇게 막 경인, 뭐 아라뱃길, 뭐 4대강 문건
이거를 파쇄하려다가 그 순간에 딱 이걸 잡고 그렇죠. 더불어민주당에 들고 갔다는 건 정말 영화 같은 일이네요. 예, 근데 더 충격적인 것은요. 이 문건 폐기가 그 전부터 한 9일 전부터 그 이미 시작이 돼서 80%는 이미 폐기됐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5차 폐기분 4톤이 폐기 직전에 이제 적발된 건데요. 어마어마하네요, 양이. 어마어마하죠. 16톤이면 이게 얼마나 대단한 그 종이의 무게로 봤을 때 대단한 거였어요. 와. 그래서 이 제보 덕분에 문서 파쇄 작업은 이제 전면 중지됐고 이제 국가기록원에서 이제 공식 조사를 했어요. 네, 그러면 이거를 파쇄하려고 했던 사람도 이제 처벌을 해야겠네요. 그렇죠. 일단 그 파쇄 자체가 적법한 것이라면 당연히 처벌받지 말아야겠지만 그렇죠? 파쇄 과정이라든가 과정에 있어서 뭐 안 좋은 의도가 드러났다. 한다면 처벌은 불가피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그 조사 결과를 보면 그 한 470건의 기록물은 선별해서 그 원본이 있는지 여부 그리고 폐기 절차 등을 이제 점검했는데요. 그 중에서 302건은 원본으로 그 기록물 관리를 해야 되는데 보관하지 않고 또 평가 심의 절차 같은 것도 지키지 않고 파기 대상에 포함시켰다는 그런 불법적인 정황이 좀 드러난 것으로 이렇게 드러났습니다. 이게 다 이게 증거 인멸하려고 하다가 딱 걸린 거네요. 거의 그렇게 지금 그 의심이 되는 상황이죠. 네네. 그런데 이분이 이제 일용직 파견 노동자셨잖아요. 네. 그래서 그 이후에 갑자기 이분 신변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네, 그렇죠. 이분이 원래 이제 그 부산에서 사시다가 대전에 올라와서 이제 자리를 이제 못 잡고 있었죠. 아무래도 그 자기의 원래 터전이 아니었으니까. 그런데 이제 이분이 이제 그 친구분의 추천으로 사회복지사로 들어가려고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준비하고 있었던 과정에서 이제 일용직으로 생활비는 벌어야 되니까 일을 하고 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바로 그 다음 주면은 이제 자격증도 나오게 되고 그리고 친구가 소개로 해주는 그 법인의 일자리가 나면은 추천으로 들어가도록 이야기도 다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날 그 1월 18일 기자회견을 하면서 아예 본인의 그 얼굴이 공개가 되어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내부 제보자가 돼버려서 다음날 그 친구분한테서 소개를 해준 친구분한테서 아무래도 안 될 것 같다. 얼굴 다 팔리고 이름도 다 나왔기 때문에 안 되겠다라고 연락이 왔다고 합니다. 좀 이상한데요? 사실 사회복지 자격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걸 보면은 이분이 어떤 분인지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사회복지사 같은 경우는 좀 약간 봉사 정신이 우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보통 사람들이 그냥 선택할 수 없는 직업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 분을 이제 뭐 어느 정도 법인에 추천을 들어가게 이미 되어 있는 그 법인 같은 경우는 재발절인 게 아닐까? 뭐 그것도 있겠죠. 네. 그렇기도 하지만 우리나라 그 사람들의 대부분의 그 비슷한 공통적인 정서인지 모르겠지만요. 내부 고발자를 썩 달갑지 않게 보는 그런 정서가 좀 없지 않아 있는 것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뭐랄까 그런 내부 고발을 하는 사람이 자기 조직에 들어온다면 자기 조직에 좀 부끄러운 부분, 민낯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그거조차도 어디에 고발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괜한 지레짐작. 네. 이런 것들 때문에 좀 부담스러워하는. 저희랑 네. 사실은 좀 비슷한 느낌이 드는데요. 저희가 이제 파업을 3년 동안 했잖아요. 네. 이 경력을 가지고 어디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파업을 했다는 것 자체도 내부적인 뭔가 문제에 대해서 저항을 한 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좋아하는 사람들이 없죠. 그런 거나 이런 거나 좀 비슷하지 않을까 뭔가 그렇죠. 좀 느낌이 드는데 이분의 심정이 조금씩은 이해가 가네요. 그렇죠. 네. 더군다나 뭐 다른 곳에다가도 일자리를 알아보려고 해도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거절을 당했답니다. 네. 이미 좀 그 지역에서는 유명해지고 얼굴 팔리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심지어는 다니고 있던 그 일용직 일도 거기서 같이 일하시는 분들이 천천히 그냥 안 나오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주변에서 이야기를 또 했답니다. 아무래도 그렇겠죠. 뭐 그 파견 업체에서 그 문서 파쇄 작업하는 곳에서 이 사람 온다 하면은 안 받으려고 하겠죠. 자기네 또 그 문서들 다른 회사들도 자기네 문서를 또 외부에 공개할까봐. 아니 도대체 무슨 나쁜 짓을 하고 있길래 그렇게 두려움에 떨고 있는 걸까요? 그러게요. 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특히나 장기간 동안 준비해오던 친구분의 소개로 들어가기로 했던 회사가 완전히 없어져 버리니까 그 일자리가 이게 본인은 거의 채용이 확정되었다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취소가 돼 버리니까 앞길이 막막하죠. 네. 먹고 살 길이 막막하죠. 더군다나 애가 둘이나 있는 한 집안의 가장인데. 그래서 이분에 대한 그 채용이 취소된 부분을 법률적으로 어떻게 구제할 수 있을까? 한번 네. 생각도 좀 한번 해봤어요. 아, 그런 방법이 있으면 너무 좋겠네요. 그렇죠. 네, 이분이 어떻게 그러면은 채용 확정 비슷하게 되어 있는 게 어떤 절차를 거쳐서 된 건지 좀 알아봐 주시면 되겠네요. 네. 그래서 이분 같은 이런 케이스들을 우리는 보통 채용 내정이라고 법적으로는 그 명칭을 명명합니다. 그래서 채용 내정이란 것은 이제 본 채용에 훨씬 전에 채용할 사람을 미리 결정해 두는 거. 이것을 채용 내정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취지는 사용자 측 입장에서는 우수한 인재를 조기에 확보하고 그리고 또 채용 내정자는 졸업이나 이직 전에 직장을 미리 확보해 두는 그런 안정적인 그런 좋은 제도, 취지의 제도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특히 이제 뭐 학교 졸업반에 있는 사람들의 경우는 이런 채용 내정을 많이들 하죠. 아직 학교 다니면서 뭐 면접 봐서 붙으면은 뭐 졸업하면은 그것이 이제 하나의 조건이 되어버리는 거죠. 졸업을 전제로 해서 너는 몇 월 며칠부터 출근을 해라. 이렇게 통보해 주는 거. 이게 이제 그 채용 내정인데 이 채용 내정은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봅니다. 채용 내정의 통보를 그 한 순간에 그것이 이제 현재의 법원과 그리고 이제 통설의 그 입장인데요. 구체적으로 이제 그 근로계약이 언제 성립된 것으로 보냐? 바로 그 채용 희망자에게 채용 내정을 통지한 그때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오, 통지한 그 순간부터?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중간에 이제 정식 출근하기 전까지 기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중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그 채용 내정을 취소할 수 있느냐라는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노동위원회와 법원은 이 채용 내정을 통보한 자체로서 근로계약은 이미 성립됐다고 보기 때문에 이것을 취소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 하나의 해고라고 볼 수 있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된다. 채용 내정을 취소할 만한 타당한 그리고 누가 보더라도 정당한 이런 이유가 있어야만 그 채용 내정을 취소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그러면 채용 내정을 사실은 뭐 통보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합격자한테. 네. 근데 그분한테 어떤 방법을 써서 통보를 해야 되는 건가요? 그래서 이제 그 채용 내정을 통보한다는 것은 뭐 문서로도 할 수 있고 뭐 이메일이라든가 문자 메시지라든가 혹은 구두로서도 할 수 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 나머지 앞에 세 가지는 다 증거가 남는데 기록이 남는데 그렇죠. 구두는 기록이 안 남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문제인 거예요. 지금 우리 지금 제보자의 경우가 딱 이 경우에 해당하는데요. 네, 그러니까 그 구두로 아마 약속이 되어 있었던 것 같은데 사용자 측 그 취업하기로 되어 있던 그 법인에서 구체적으로 법인의 대표자가 본인 당사자에게 직접 구두로 통보를 했는지 여부가 불확실하고 그리고 구두로 통보했다 하더라도 이 구두 통보 자체는 원래 기록에 남지 않기 때문에 증거 능력이 없다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그렇죠. 또 그 개인적인 그 사람 생각이었다. 회사 입장이 아니었다라고 말해버리면 끝이잖아요. 그렇죠. 구체적으로 적어도 문자 메시지나 이메일 같은 걸로 채용이 확정됐으니 또는 몇 월 며칠부터 출근하세요. 자격증 나오면은 바로 출근하세요. 이런 그 통보가 구체적으로 나와 있다면은 채용 내정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런 케이스에서는 바로 이제 해고를 구제를 받을 수가 있겠지만 지금은 구체적인 그런 정황은 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좀 안타깝게도 근로기준법에 의한 구제는 좀 어렵다라는 그런 결론에 좀 다다르더라고요. 네, 이런 좀 안타깝네. 법적으로는 조금 구제받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네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외에 다른 우리 법률에서 이런 공익제보자들 보호하는 그런 그 제도적 장치가 없느냐라는 이제 그 의문이 생기는데요. 다행스럽게도 작년 10월 19일 시행된 공익신고자 보호법이라는 법률이 있습니다. 오. 네, 그 법률에서는 법률 15조에 누구든지
공익신고자 등에게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했고, 그 공익신고에 따른 불이익조치의 종류로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신분상의 불이익조치, 그리고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그 밖에 부당한 인사조치라고 구체적으로 명시는 해놨습니다. 네. 근데 다만 이 경우처럼 채용내정의 경우는 물론 해고에 해당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보호는 받을 수 있겠지만, 채용내정이 지금 제보자의 경우처럼 구두로 이루어졌거나 제3자를 통해서 통보된 경우는 이것이 명확한 그 증거 능력을 가지지 어렵다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 이 공익제보자 신고자 보호법에 의한 보호도 거의 어려운 상황으로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그 왜 검사 성희롱 뭐 폭로했던 그 검사 책상 빼버렸다고 하잖아요. 이런 걸 봐도 검찰에서조차 이런 법을 지키지 않는데 다른 곳은 오죽하랴라는 생각이 그렇죠? 드네요. 예, 네. 그렇죠. 정말. 우리나라에서 가장 법을 잘 지키는, 오히려 법을 안 지키는 사람들을 그 처벌을 하도록 그러니까요. 하는 가장 힘 있는 곳에서조차도 그러는 판에 일반 사기업에서는 오죽하겠습니까? 네, 이런 분들을 사실은 보호할 수 있는 것은 어쩔 수 없이 또 국민들이 전체적으로 도와주는 수밖에, 저희들의 일반 대중이 힘을 모아서 여러 사람들이 그 이분들을 보호해주는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뭐 현재 그 어쩌다 슈퍼맨이라는 그 이제 그 민간 단체 그 조직에서 그런 공익 제보자를 보호하는 조치를 하고 있는데, 다만 이 경우는 좀 그 대상자 선정에 좀 시간이 걸려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당장의 어떤 생계가 좀 단 몇 개월 동안이라도 위협받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상당히 좀 시기적으로 좀 많이 힘들 수 있다. 이런 좀 약점이 좀 있어요. 이 제보자 같은 경우도요, 지난 2월 12일에 그 딴지일보 그 자유 게시판에, 원래 이제 이분이 제보를 하게 된 첫 시발점이 딴지일보 자유 게시판에 처음 글을 올리면서 이제 제보를 하게 되었던 것이거든요. 근데 이때 이제 근황을 전했는데요. 이때 그 내용을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자면, 날이 추워서 일용직 일자리도 없고 지인 추천으로 가려 했던 곳은 뉴스가 나온 다음 날 안 되겠다. 어디로 튈지 모르는 사람이라 데리고 있기 어렵다 하며 거절했다라고 근황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벌이가 끊겨서 와이프가 벌어오는 걸로 충당하려니 가장 노릇도 못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있었으면은 안정적으로 일자리 잡아서 잘 살 것을 왜 엄한 짓을 하냐고 어머니가 화가 많이 나셨네요. 라고 근황을 밝혔습니다. 아이고, 어르신들도 그러시죠. 그렇죠. 뭐 간단히 제일 생각나는 그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어르신들 왜 나서지 마라. 너는 나서지 마라. 이런 얘기 있잖아요. 네, 맞아요. 네. 오난돌이 정 맞는다. 그렇죠. 노무현 대통령도 그 이제 경선 그 대선 후보 수락 연설에서도 그 얘기를 하셨잖아요. 저희 어머니께서 말씀하셨다. 모난돌이 정 맞는다. 이놈만 나서지 마라. 그렇죠. 하지만 이제 오난돌이 정 맞지 않고 다 같이 모난돌을 정을 때리려고 하면 다 같이 모를 세워서 그렇죠. 보호해주는. 예, 이런 안타까운 상황에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네, 네. 바로 그 제보자가 이런 그 자신의 신세 한탄이라면 한탄이랄까, 이런 근황을 전한 글이 올라오고 약 30분 만에 딴지일보 게시판에 다른 누리꾼이 자랑스러운 공익 제보자를 위해 시민들이 손을 내밀어 외롭지 않게 잡아주자라는 그 게시글을 올렸고요. 이 게시글에 추천이 수백 개가 달렸습니다. 그러면서 자발적으로 후원을 조직하기 시작했어요. 멋지십니다. 예. 그래서 제보자를 설득해서 여러 차례 설득을 한 끝에 제보자는 처음에는 완곡히 거절하고, 그럴 돈으로 차라리 다른 분들, 자기보다 더 어려운 분들을 후원해달라라고 했는데, 딴지일보 자유 게시판 이용자들은 공익제보자가 공익제보를 한 것 때문에 생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앞으로 누가 또 공익제보 하겠냐. 그럼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당신을 도와야겠다라고 강력히 주장하고 설득한 끝에 이 제보자의 계좌번호를 드디어 따냈다고 봐야 되죠. 네. 네. 그래갖고 그것을 올렸어요. 그래서 이제 제안자는 공익제보자에 대한 후원을 다시 한번 정식 제안하면서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화된 힘, 그것이 커뮤니티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촛불을 두고 내 나라를 지키듯이 우리가 사회를 위해 용기 있는 공익제보자를 지켜야 아프지 않은
건강한 사회를 만든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모금의 이제 취지를 밝혔고요. 네, 많은 분들이 또 그 모금의 후원을 함께 동참해 주셨는데요. 네. 그러시면서 이제 그 공익제보자 분께 메시지를 남긴 것이 되게 재미있는 게 어떻게 그냥 사리 사욕을 위해서 써라. 네. 꼭 어디 후원하지 말아라. 그렇죠. 꼭 이렇게 개인적으로 네. 쓰라고 이렇게 꼭 당부를 하시면서 그렇죠. 이렇게 후원을 해주셨다는 게 예. 너무 멋져요, 진짜. 그렇죠. 정말 감동받았습니다. 저도 이 딴지일보 제 게시판을 쭉 보면서 계속 감동이 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계속 추천글에 모든 글들이 13일, 14일 이틀 동안 모든 글들이 전부 다 인증합니다. 후원 인증합니다로 도배가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카운팅을 얼추 해봤을 때도 한 700명 이상이 그 후원을 했고 현재는 이제 다른 인터넷 커뮤니티로 이제 확산이 되어서 그리고 또 그 인터넷 신문들 우리 기사들에도 이제 소개가 돼서 지금 엄청난 그 후원이 답지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돈의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그렇죠. 아까 얘기가 나왔고 노무현 대통령께서도 얘기했지만 그 깨어있는 시민들의 조직된 힘, 특히나 이 조직된 힘이 위에서 누가 잡아 끌은 것이 아니라 아래에서 자발적으로 조직화되었다는 점, 이것이 저는 굉장히 감동스럽고 이것이야말로 우리 사회를 이제 더는 이제 그 과거로 후퇴시키지 않고 공익 제보자가 더 이상 자기의 힘든 상황이 염려돼서 주저하게 되지 않는 그런 그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나가는 것도 아닌가. 좀 네. 이런 개인적인 평가를 내리고 싶어요. 네, 오늘 노무사님과 말씀 나눠본 내용 보면은 사실 공익신고자 보호법도 있고 뭐 노동법도 있지만 사실 이분에게는 보호되지 못하는 비어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요. 이것을 많은 분들이 함께 메꿔주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분들이 정말 용기 있게 소신 있게 공익 제보를 할 수 있도록 우리들이 지켜주는 역할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오늘 따뜻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치 이야기에는 수준이 없다. 삼촌, 정치가 뭐예요? 네, 푸나삼촌 정치가 뭐예요? 보현님, 푸르나무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역시 올림픽이 지금 진행되고 있으니까 매일같이 쏟아지는 흥미진진한 뉴스에 사람들이 정신을 못 차리는 것 같아요. 저는 그 올림픽 이면에 뒷면에 있는 얘기들을 자꾸 보게 되는데 사실 올림픽에 자꾸 흥미가 안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올림픽 재해라는 말을 알게 되면서부터 올림픽이 좀 불편해지는 면이 있는 거예요. 그 올림픽을 준비하느라고 가리왕산 밀어버리고 이런 다양한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생각하느라고 올림픽에 집중이 잘 안 돼서 아예 뉴스를 안 보고 있습니다. 네. 보현님께서 그 전에 이제 갖고 오신 여러 질문들과 비슷한 양상의 그 생각을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뭐, 항상 뭐 좋아하는 것도 편하게 좋아하지 못하고 이런 걸 보시니까. 그게 우리 때도 그랬어요. 그 88 올림픽. 지금 생각해보면은 지금 평창 때문에 남북한 관계가 다시 좋아지고 막 이런 스포츠 외교의 긍정적인 효과가 있잖아요. 88 올림픽도 5.18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거거든. 광주 5.18을 덮기 위한 용도, 국민의 시선을 호도하기 위해서 이런 시각이 있었기 때문에 순수하게 바라보긴 좀 힘들었죠. 우리 때도 그게. 근데 또 스포츠는 스포츠대로 그 순수한 열정들을 즐기고 사회 문화 정치적으로는 또 그 부분에 대한 비판을 좀 있으면 하고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이고 과도한 국가주의 뭐 이런 건 좀 배기역을 해야 되겠지만 한편으로는 스포츠라는 게요. 왜 평화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잘 모르겠어요. 경쟁을 하는 것 같이 보이는데 메달 따고. 그게 인간의 전쟁의 심리를 스포츠로 다시 승화시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젊은 청소년이 분출되는 어떤 욕구를 어떻게 해소할래요? 그러면 보통 이제 전문가들이 하는 말이 운동하세요 하는 것 비슷한 거예요. 그 스포츠 자체는 인간들이 하고 싶은 전쟁을 대리로 표현하는 건데 전쟁을 하지 않고 스포츠로 그런 것들을 겨룰 수 있다면 훨씬 더 긍정적인 측면이 있죠. 그렇죠. 전쟁을 하는 것이나 피를 흘리지 않고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훨씬 긍정적이겠다. 저는 패럴림픽 기대하고 있습니다. 패럴림픽이 있잖아요. 그 올림픽이 끝나고 나면 항상 장애인 올림픽이 이어져서 되는데 이번에 3월 9일부터 18일까지 한다고 하고 그거에 대해서 전국 장애인 철폐연대가 투쟁을 또 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어제 서울역에서 이분들이 서울역을
접수하셨던 걸 문제가 뵀습니다. 뭐예요? 왜 그런 거예요? 이동권 보장과 이제 그 전에 여러 가지 차별되어 있는 부분들을 개선하고자 장관님 면담을 신청하셨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래서 그때 만나셨대요. 얘기 들으니까. 만나셨대요? 네. 근데 다행히 설 명절이다 보니까 이제 각 정당에서도 오시고 장관님도 서울역에 많이 오셨거든요. 네, 그래서 만나셨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늘은 또 고민 많은 보현님 어떤 사연 갖고 오셨나요? 네, 오늘은 역시 첫 번째 명절이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죠. 갑자기 허리를 그냥 숙이게 만들어요. 근데 사실 새해 이혼율 급증하고 맨날 저 같은 사람, 저 노란 머리로 탈색했잖아요. 명절이 더 두려워지는 측면이 있어요. 멋지십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뭐라고 하실까? 뭐 삼촌들, 큰아버지 다 한마디씩 하실 것 같은데 이거 다 어떻게 듣나. 저희 집에 공무원이 많기 때문에 이런 노란머리가 없거든요. 이러면서 더 고민이 됐던 것 같아요. 명절을 좀 더 좋게 보내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가 이제 제 고민인데, 보니까 페이스북에서는 제사를 파업하기도 하더라고요. 남자들이. 제사를 파업. 네, 여성이 하는 게 아니라 남성이 그런 것을 하기도. 그렇죠. 이제 사실 말하기 어렵잖아요, 어른들한테. 엄마, 이제 제사는 그만하자. 이게 엄마한테도 좋고 내 와이프한테도 좋은 것 같아. 나는 할 생각이 없어. 그러니까 하지 말자. 그래요, 맞아. 남편들이 총대를 매야죠. 슬기로운 명절 보내기. 어떤 방법이 있을까? 슬기로운 명절 생활. 네. 네. 우리 집안이 형성된 후 최초로 작년에 추석 때 차례를 지내지 않고 제주도 갔다 왔잖아요. 좋더라고요. 나는 좀 약간 생각이 중간에 걸쳐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집안이 원래 천주교 집안인데 우리 형님은 또 특이하게도 그 천주교를 안 하고 다른 개신교를 믿으세요. 제사라는 걸 없앴어요. 8대 장손입니다. 우리 형님이. 없앴는데 그게 이제 일종의 제사 파업에 해당되는 거겠죠. 그렇다고 해서 음식을 안 하느냐 그런 건 아니고 제사를 거하게 지내지 않는 거예요. 나는 사실 그걸 좀 반대하는 측면이 있거든요. 돌아가신 아버지 산소에 가면은 다 기도하시는데 나만 절을 해요. 나는 그걸 우상 숭배나 이런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설이나 추석에 긍정적인 측면이 있어요. 그것을 부정적으로만 바라보니까 제사 지내는 게 부담이 되고 의무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제 생각은 그렇거든요. 만약에 나한테 설이나 추석이 없다면 나는 어머니를 1년에 한두 번 볼 가능성도 없어요. 억지로라도 뭔가를 만들어서 오랜만에 가족들을 만나는 그런 용도로만 쓸 수 있다면. 근데 이제 그 목적이 그것 때문에 제사를 지낸다. 요 관점으로 간다면 훨씬 더 부드럽겠죠.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내려간다가 아니라 오랜만에 모여서 제사도 같이 지낸다. 이런 느낌. 그 제사를 지내고 싶지 않다 하는 것들 중에는 내 생각엔 그런 게 있어요. 시대적 패러다임이 안 바뀐 거예요. 차례 이런 거에 종교 이런 걸 떠나가지고 어떤 게 있냐면은 농경사의 유물 같은 거예요. 차례를 지낼 때 시골에서의 기본적인 역할이라는 이런 거는 남자는 장작을 패고 방아를 찧어주고 그런 힘을 쓰던 시대가 있었단 말이에요. 여자들은 이렇게 힘 별로 안 드는 그러나 잡일은 되게 많은 전부치기 나물 만들기 뭐 이런 걸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역할 분담을 원래 했던 거야. 옛날에 생각해보면 제사를 지낼 때 여자들만 지냈겠냐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게 점점 바뀌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남자들의 역할이 없어졌거든. 도시 생활로 올라오면 제사를 지낼 때 장작을 패야 될 일도 없고 방아를 찧어야 될 일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뻘쭘해지기 시작한 거야. 그러면서 이제 이게 또 어떤 분들에 의해서 어떤 이런 경우죠. 시엄마들이 자기 아들이 부엌에 들어와서 뭔가를 하는 거를 꺼리는 왜냐면 그 상황을 선의로 봐요. 선의로. 워낙 선의로 보기를 좋아하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엄마나 이런 분들 입장에서 보면 손이 이렇게 익숙하지 않은 일 잘 못하는 남자들이 와서 뭔가 이렇게 그르친다고 생각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잘 하지도 못하는데 시키면 막 엉뚱하게 하고 그릇이나 깨먹고 그럴까봐 됐다 하다가 나중에는 이상하게 남자들은 부엌에 들어가지 않는 것처럼 돼버리니까 변화하는 과정에서 뭔가 엇박자가 난 거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남자들은 TV 보고 놀고 있고 고스톱 치고 놀고 있는데 여자들만 계속 음식 준비를 하게 되는 상황까지 와서 결국엔 명절 증후군이 저는 왔다고 보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면에서는 그걸 여행이나 다른 걸로 대체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어쩌다 한 번씩은 조상 어르신들이 우리가 밥상 안 차려드린다고 굶어 돌아가실 것 같지는 않고 이미 돌아가셨는데 가족들을 오랜만에 의무적으로라도 만나기 위해서 그런 행사를 만드는 건 전 나쁘게 생각 안 해요. 대신에 예전에 비해서 엄청 좋아진 것도 있거든요. 우리 집이 8대 장손이라고 그랬잖아요. 한 달에 한 번씩 제사 있었어요. 옛날에는.
그때는 죽어나는 거예요. 어머니나 이런 분들이.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그 제사들이 다 통폐합됩니다. 어느 집안이나 가나. 그래서 1년의 제사를 바로 집게. 우리 아버지 제사. 그런 정도만 지내고 나머지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다 한날 제사를 지낸단 말이에요. 별로 할 게 없는 상황이라 어떤 분들은 다 없으면 좋지 않겠냐 하겠지만 그 정도의 어떤 그 전통을 남겨두는 건 나쁘지 않은 것 같아 보여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푸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것을 모여서 다 같이 함께 한다라는 의미로 남겨두면 좋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면 사실은 그런 거는 괜찮아요. 그런데 이제 아마 그분도 뭐 제사 파업하겠다라고 말씀하신 분도 제사에서 모이는 게 싫다기보다는 제사상을 차리기 위해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니까 요거만 생략하자라는 게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만나는 거 만나서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그냥 인사 같이 예배 본다든지 뭐 미사를 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대체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 같이 만나서 사실 다른 걸 하면 좋지 않을까. 어쨌든 우리 집은 그런 게 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두 사람의 노력에 의해서 노력이라기보다는 생각인데 하나는 제 생각이요. 남자들 뭐 하는 거야 도대체? 모르면 배워 이런 느낌이에요. 저는 심지어 우리 재수 씨 막 시집 왔을 때 내가 전 부치는 걸 가르쳤어요. 맞아요. 푸나님이 훨씬 더 잘하시잖아요, 요리. 일로 와보세요 해가지고 가르쳤어요. 그 원리를 가르쳐야 돼. 그냥 단순 노동을 시키면 안 되고 전을 부칠 때 왜 밀가루를 부친 다음에 계란을 입히는지 등등 요령이라는 게 있어요. 큰 전 부치는 판에다가 어디는 온도가 높고 낮고 그리고 세상의 모든 재료는 있잖아요. 딱딱할수록 늦게 익어요. 채소하고 고기를 같이 익힐 때 무엇이 더 빨리 익을까를 계산을 해보면 채소 중에 딱딱한 게 고기보다 더 늦게 익어요. 당근 같은 거요. 감자, 고구마, 당근 이런 거. 그리고 딱딱하지 않은 건 훨씬 빨리 익죠. 뭐 그런 원리를 좀 가르치면서 할 수 있는 거고. 두 번째는 우리 어머니가 생각이 그렇습니다. 니들 뭐하냐? 이런 스타일이에요. 아들들한테. 그러니까 아들들이 그냥 앉아있긴 좀 힘들고요.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지다 보면 요리를 왜 여자가 해야 되는지 그건 굳이 우리가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유교의 본산지인 중국에 가면은 대도시는 대부분 남자들이 저녁 준비하고 물론 거기는 이제 사서 들어오는 경우가 많긴 한데 저녁 준비하고 오히려 그 여성분들이 자녀들 교육시키는 뭐 이런 역할 분담이 좀 돼 있거든요. 근데 푸나님 지금 설명하시는 걸 듣다 보니까 푸나님 저희 방송으로 요리 교실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게 원래는 비디오로 해야 이게. 아니, 비디오보다도 왜 사람의 상상력이 더 무한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눈앞에 보이는 것처럼 저 지금 전 부치는 거 지금 판 상상하고 어디다가 그럼 어떻게 이거를 놔야 될까? 어떤 순서대로 야채는 어떤 거 먼저 붙여야 되나? 지금 상상하고 있었어요. 오히려 화면으로 적나라하게 보이는 것보다도 내 상상으로 하는 게 더 맛있어 보이고 더 맛있게 상상이 되는 것 같아서 충분히 새날 청취자분들과 함께 요리 강습을 하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럼 생각해 봅시다. 일단은. 뭔가 도마랑 칼 같은 거 준비해와가지고 탁탁탁 써는 소리 같은 거 내야 될까? 그 소리는 보현님 내는 걸로. 소리 장인이 되어보겠습니다. 제사 음식을 사오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필요한 음식. 그게 어떤 마음의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 생존해 계시는 어르신들은 그걸 좀 찝찝해하죠. 내가 직접 만들어서 맛이 없더라도 직접 상에다 올린다 요 느낌이 있고 뭐 젊으신 분들이 열과 성을 돈에 담아서 사오시는 거 난 나쁘게 생각 안 해요. 그 집집마다 음식을 나눠서 해오는 경우도 있잖아요. 미리 연락해가지고. 그거 좋아요. 그럴 때 사가면 끝나는. 맞아요. 포틀럭 파티 같은 거. 원칙은 딱 하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명절에 어느 누구도 혼자 고생하면 안 된다. 다 같이 즐거울 수 있으면 재밌잖아요. 맞아요. 큰 삼촌이 전 부쳐가지고 며느리들도 같이 먹여주고 고스톱을 쳐도 같이 치면 돼. 같이 음식 준비하고 이렇게 하면 되죠. 그렇죠. 이렇게 식구들끼리 요리 배틀 누가 제일 맛있게 하나 이런 거 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에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많이 바뀌어가지고 안 그런 집안이 별로 없다. 저는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아직도 안 바뀐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막 시누이가 2명 있고 아들을 딱 1명 있는데 거기 며느리만 부려먹고 막 이러는 거 있잖아. 시누이는 와가지고 음식 질겅질겅 씹으면서 언니 이거 좀 갖다 줘 저거 좀 갖다 줘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데 서로가 좀 깨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두 번째 질문. 명절 때 되면은 오랜만에 친척들을 만나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제 제가 기억력이 안 좋다는 건데 그래서 지난번 명절 때 어디까지 얘기했는지 까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황 토크를 했을 거 아니에요. 추석 때 만나서 그걸 다 까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촌 동생들이 몇 살인지 몇 학년인지 잘 기억이 안 나고 그 다음에 뭐 숙모라든지 뭐 큰 삼촌, 작은 삼촌, 뭐 큰 엄마, 작은 엄마 저번에 뭐 얘기했던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나니까
다시 리셋. 처음부터 다시 친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친구들 사이에서도 전 좀 그런 면이 있거든요. 이 친구가 본인의 트라우마나 본인한테 조심해줬으면 좋겠는 것들을 저한테 얘기했는데 제가 이걸 잘 기억 못할 때가 많은 거예요. 그게 너무 미안하고 좋아하는 것도 잘 기억하고 싶은데 예를 들면 카페를 우리 셋이서 같이 갔다. 뭐 이러면 누구는 카페라떼 드실 거죠? 이런 걸 당연스럽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잖아요. 다 알고 서로 챙겨줄 수 있는 분. 저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승환님 뭘 좋아하시는지 푸나님은 카페라떼를 테이크아웃 잔에 드시는 것 같긴 한데 아이스만 먹어요. 틀렸네요. 그러니까 이런 식인 거예요. 이게 너무 주변 사람들한테 미안해가지고 이거를 뭔가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게 요즘 좀 고민돼요. 그거는 내가 봤을 때는 성의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요즘 핸드폰 좋잖아요. 항상 메모할 수 있는 어플이 있잖아요. 메모를 하세요. 그러다 보면 익숙해지는 부분이 있고 나는 연상으로 약간 기억을 되살리는 스타일이거든요. 연상으로. 내가 기억해야 되겠다 싶으면 연상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그 사람 이름에 영자가 들어간다. 그러면 어떻게 해보냐면은 근데 이 사람이 약간 좀 살집이 좀 있어요. 오동통해요. 그러면 동그라미가 많잖아요. 영자가 들어가면. 그런 식으로 이렇게 연상해서 외우려고 노력하는 편이기도 한데 지금은 그렇게까지도 잘 안 합니다. 핸드폰에다가 꼭 기억해야 되겠다 싶으면 무조건 기억해둬요. 그리고 전화번호부터 민보연. 지금이야 다 이제 아는 사이지만 잘 몰랐을 때는 거기에 꼭 전화번호에 아예 특징적인 걸 써놓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안산 청년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특징만 딱 써서 아예 전화번호에다가 기록을 해놓는 거예요. 그래서 연락이 오면 바로 이렇게 떠올릴 수 있게. 근데 이름만 딱 기록해 놓으면 그 이름이 어쩔 때는 이 사람 누구지 하고 막 생각날 때가 있어서 내 핸드폰에 전화번호 보면 대부분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처음 만난 사람들 특징까지도 전화번호에 아예 제목으로 적어놓는 방법 이런 것이죠. 아 그리고 아까 그 명절 때 가족들 만나는 문제 있잖아요. 그래서 대화가 안 된다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저는 이런 운동 권해봐요. 나는 친구들이나 아랫사람들이나 조카들이나 그 모든 사람들한테 명절에 오랜만에 만나면 뭐 의례적인 인사말이 부담 주는 거 있어요. 직장 구했냐?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사실은 그 사람 안 궁금해. 본인도 안 궁금한데 오랜만에 만나니까 할 얘기가 없어서 의례적으로 뻘쭘한 이야기를 묻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항상 그래서 물어보는 거구나. 실제로 내가 그런 이야기 했는데 예전에 한번 방송을 한 적이 있어요. 뭐냐면 처음 만났는데 이 사람이 상대방을 만나는 스킬이랄까 태도가 잘 안 돼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상대방의 단점을 눈에 딱 들어오는 순간 단점부터 말하는 거야. 그게 제가 말했던 그런 거잖아요. 푸나님 목소리는 되게 젊은데 목소리만 듣고 굉장히 젊은 사람인 줄 알았다. 그 말이 뒤에는 뭐가 있어. 생각보다 나이 들었구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거는 준비 부족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만날 때 처음 딱 만났는데 속마음 어떨지 모르겠는데 접대성 멘트라는 거 아는데 뭐 예를 들면 잘생기셨어요라든지 이렇게 만나면 이렇게 기분이 업되게 해주면 서로가 좋잖아. 상대방의 단점을 준비가 안 됐다 보니까 당장 눈에 들어오는 걸로 그 어색함을 모면하려고 일단 친한 척을 했는데 친한 척한 내용이 친한 척이 아니야. 디스잖아. 그렇게 하지 말자고. 가족들 만나서도 마찬가지예요. 뻔히 이 사람이 대학교 졸업하고 직장을 못 구했을 법한데 직장 구했니? 이렇게 물어보면 그게 말이 돼. 그래서 할 말이 없으면 잘 되고 있지? 뭐 이런 정도의 가볍게 인사를 나누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요. 야, 어쩜 너는 그렇게 나이를 더 먹은 것 같은데 하나도 안 변했냐? 너는 아직도 10대 같니? 뭐 이런 식의 그 의례적인 것 같지만 상대방 칭찬하는 그 내용을 준비해 가세요. 그러면 서로가 부드러워지는 거고 오랜만에 만나면 확실히 할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이야기하게 돼 있는데 거기에 안 보이는 거를 머리 상상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내가 큰 집에 가는데 오랜만에 동생들을 이렇게 만난다고 쳐요. 그러면 걔들에 있어가지고 막 불편해할 만한 이야기 말고 어떤 식으로 이렇게 아는 척을 하지 하는데 몸에 배어 있으면 돼요. 역시 너는 정말 예쁘구나. 너는 뭐 몇 년 만에 만나도 정말 예쁘구나. 너는 옷 입는 센스가 죽여준다라든지 이 정도로 가면은 뭐 예를 들면 10대의 소리 듣겠다라든지 뭔가 좀 칭찬을 들을 만한 이야기를 준비해 가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첫 대면에서 그런 긍정적인 이야기가 나오면 상대방이 나를 나쁘게 생각할 이유가 없잖아요. 네. 확실히 좀 상대방을 위해서 조금 확실히 좀 시간을 쏟고 준비를 하고 애정을 기울여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말씀하신 것처럼 뭐 핸드폰에다 메모를 해놨다든지요. 요즘 보니까 그 주소록에다가 메모하는 기능이 있네요. 그런 식으로 뭔가 그 사람과 이야기하기 위해서 칭찬을 준비하고 어떤 근황 토크를 나눴었는지 조금씩 잠깐 메모하는 이런 애정 조금 기울일 필요가 있지 않나 싶네요. 상아님은 어쩜 저렇게 목소리가 자근자근하게 이쁘실까요? 고맙습니다. 보현님은 네. 이렇게 머리가 이렇게 색깔이 예쁘고 세련돼 보일까요? 예. 찔려가지고 잠깐 딴 생각하고 있었는데
푸나님, 승아 언니 처음 만났을 때 제가 푸나 삼촌한테 목소리랑 이미지가 엄청 다르시네요 라고 했거든요. 그게 지금까지도 찔리네요. 지금 얘기 들으니까 또 찔리고. 그게 진짜 그런 의미가 아니어서 저는 좀 뭔가 서울대생 안경 쓴 교회 다니는 오빠 같은 이미지 생각했거든요. 샤프한 느낌. 좀 샤프한 느낌이라기보다 좀 건강한 운동선수 같은 느낌이 있어가지고 되게 달랐다는 얘기였는데, 근데 그게 어쨌든 잘못했던 일인 것 같아요. 어쨌든 푸나 삼촌의 목소리만 듣고 저 멋대로 상상했던 이미지를 만들어가지고 만남에 갖고 가서 내가 상상한 거랑 다르네라는 것을 또 말로까지 뱉어내기까지 했으니까. 그러니까 어른이 돼서 다 어른스러운 건 아니에요. 어떤 어른은 특정 분야에서 덜 어른스러운 것들이 있어요. 그중에 사람 만나는 건 좀 어른스러웠으면 좋겠다. 사람 만났을 때 상대방 기분 좋게 해주자. 그 원칙만 하나 갖고 갑시다.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 3번째 질문. 너는 그런 일을 왜 하니? 이제 이게 제가 자주 듣는 질문입니다. 헐. 너 정치하려고 그러니? 이게 보니까 저만 듣는 얘기는 아니고 이제 사회에 막 관심이라는 것을 갖기 시작한 사람들한테 그냥 훅 들어오는 말이에요. 제 동생 같은 경우에는 지나가다가 제가 알려준 것들 뭐 세월호 리본이라든지 이런 거를 친구들한테 얘기하면 뭐야? 너 정치하려고 그래? 이런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사실. 근데 그 문제는 이제 저한테 그런 질문 들어왔을 때 제가 좀 놀란다는 거예요. 나 정치하고 싶은 건가? 좀 고민이 되고, 우리가 숨 쉬는 것도 정치라는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 사람한테 나 정치하는 거야 라고 하면 이 사람은 오해하는 거잖아요, 이걸. 마치 제가 직업 정치인을 꿈꾸며 국회에 진출하는 걸 목표로 지금 이슈를 만들고 있는 사람처럼 보이는 게 되는 걸 허락하는 게 되더라고요. 저한테 너 정치하려고 하니? 이러면 저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혼자서 고민했지만 답이 안 나와요. 한국 사회가 좀 그렇게 만들어 온 측면이 있어요. 정치 혐오. 지금 많이 바뀌었죠. 특히 뭐 이제 진보 정당이라든지 더불어민주당의 권리당원 이런 분들은 정치를 생활화하자, 내 걸로 만들자 하는 그런 캐치프레이즈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워낙에 그 홍준표의 그 발정당류의 분들이 오랜 시간 동안 정치를 혐오하게 만들어 놨어요. 군인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정권을 장악하고 정보기관들을 이용해서 사람들 사찰하고 거기에 또 동조하는 야당 의원들이 옛날에는 있었고 이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정치를 좀 혐오스럽게 만드는 여러 가지가 있었잖아요. 그걸 바꿔내고 난 이겨내야 된다고 봐요. 우리 방송에 나와주셨던 분들 중에 어떤 분도 제 기억이 나요. 한 2년 정도 됐나? 박근혜 정권 때인데 본인이 스스로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좀 신기했어요. 전 정치하고 싶어요. 보현님처럼 비슷하게 시민사회 운동하는 사람인데 되게 젊은 친구예요. 여성인데 30대가 아니고 20대인데 정치하고 싶다 이야기하더라고요. 나는 그런 당당함이 좀 좋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정치라고 하는 게 되게 웃긴 거예요. 사람들이 바라봤을 때 예를 들면은 나는 정치를 있는 그대로 바라봐 주자. 숨기지 말자는 주의예요. 어떤 사람이 어떤 정치 활동을 해요. 예를 들면 우리 방송에 나와서 어떤 코너를 맡고 그걸 사람들이 자기 정치다 이렇게 표현해요. 자기 정치 아닌 건 없어요. 엄밀히 따지면. 내가 잘함으로써 문재인 정부에 도움이 되거나 국민들한테 도움이 되거나 이런 결과물로 나오는 거지. 세상의 모든 정치는 사실 자기 정치인데 여기서 이제 두 가지 구분이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이제 유명한 공적 개념과 사적 개념 이런 게 있는데 사적 개념 없이는 정치 못해요. 근데 그 비율을 얼만큼 두느냐 이런 거죠. 내가 나를 위해서 하는 정치 중요하지. 내 이름도 알리고 내가 국민들한테 인지도가 생기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그것만으로는 정치 자체가 기본으로 성립이 안 돼요. 그러니까 공적인 정치를 잘함으로써 사적으로 내가 인지도를 높인다라든지 국민들의 지지를 얻는다라든지 이런 이득을 챙기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한쪽으로 몰아가서 비판하는 거예요. 싫으니까. 그 사람이 하는 말은 다 자기 정치적 이득을 위해서 하는 말이라고 공격하는 거예요. 이건 정말로 폭력적인 거거든요. 사적으로 크고 싶은 욕망이 없는 게 말이 되냐고. 본인도 보통 사람도 인정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거 있잖아요. 새날이 무슨 대단한 업적을 세웠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단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왜? 내가 좋아서 하는 일이었는데 남들이 봤을 때는 그렇게 보였을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나도 마찬가지로 대단한 일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내가 만들고 생각하지 않은 이야기를 누군가 우리가 싫어서 비판을 할 땐 이렇게 표현해요. 광고 팔아서 돈 벌었잖아 이렇게 표현하잖아. 그 말 들으니까 정말 화가 나더라고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실 이걸로 돈 못 법니다. 요즘에는 매달 적자가 나고 있는 상황이라. 근데 노력해오는 어떤 사람들의 과거의 노력에 대한 부분을 돈 벌었으니까 됐지라고 치부해버리는 거예요. 상대방의 가치가 아무것도 않게 돼버리는 거야. 예를 들어서 문재인 대통령도 마찬가지예요.
문재인 대통령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비판할 때 예를 들어 문재인 당신은 국회의원 하면서 대통령 하면서 돈 벌었잖아. 말이 돼요? 이런 논리가 말이 되냐고. 이건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국회의원을 해도 세비 받지 말아야 되고 대통령 해도 세비 받지 말아야 되고 그렇게만 생각하는 사람 없잖아요. 설사 우리가 돈을 벌었을지라도 돈 벌었으니까 니들이 한 고생은 아무것도 아니야라고 공격하는 건 세상에서 가장 비열한 방법인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얘기가 셌는데 공적 개념과 사적 개념을 잘 버무려가지고 나름대로 좋아하고 취하고 싶은 걸 취해야 돼. 최소한 그래도 자기 욕심만 챙기지 말고 공적인 부분에 희생도 필요해요. 이게 같이 버무러져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건데 그런 어떤 조화로운 거를 상대방들은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근데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정치한다는 것이 자연스럽게 나는 자랑스러워지는 때가 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정치가 가장 중요한 게 젊은 사람들이 정치를 하려고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세대 교체가 잘 안 되는 이유가 젊은 사람들이 정치를 안 하려고 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가장 나쁜 것처럼 인식화돼서 그 정치를 너도 나도 꼭 국회만 들어갈 것도 아니고 지방의회를 들어간다거나 지방자치단체에 출마한다거나 그런 방식으로 계속 도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방식으로 정치하는 사람들이 정치하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니라 정말 세련되고 멋있다. 나중에 언젠가 우리도 40대 초반에 옛날에 토니 블레어 같은 그런 사람들이 다 좋다 이런 건 아니지만 확실하게 신선한 어떤 느낌을 주고 정치에 바람몰이 할 수 있는 그런 시대도 저는 왔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정치하는 걸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거기 이제 이렇게 다시 표현해야 되겠지. 아직까지는 정치할 생각이 없다. 보 의원님도 정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당장 제도권 정치권에 들어갈 생각은 없다. 이렇게 마무리 지으시고 스트레스는 받지 말고 모르지. 나는 정말로 정치할 생각이 없으니까 생활하면서 너 정치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를 똑같이 이야기를 많이 들었으니까 아닌 건 아니라고 말을 하겠지. 근데 속마음은 그런 거예요. 정치할 생각은 진짜도 없지만 표현할 때 뭐 그럼 정치하면 뭐 어때서 이렇게 오히려 정치를 피하지 않고 당당하게 받아들일 수 있으면 더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받아들여야 될 것 같다고 머리로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주변에서 저한테 청년 정치인 민보연이라고 부르는 분들도 있거든요. 저한테 그걸 조금 인식을 심어주고 싶으신 것 같아요. 네가 지금 하는 게 정치다. 너는 그걸 부정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어떤 외침이 들리긴 하는데 저는 아니요. 저 활동가 할래요. 그냥. 이렇게 자꾸 세팅하게 되는 측면이 있더라고요. 사실 활동가 또 정치가 이게 또 다른 의미가 아닌 것인데요. 정말 정치는 나쁜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들이 어느 정도 각인되어 있다가 이제 조금씩 바뀌는 과정에서 오는 혼란기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저희가 그것을 또 아니다. 또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정치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인식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또 만드는 게 또 우리 일이겠죠. 네. 뭐 오늘 정말 보효님의 고민들 푸나님께서 풀어주셨는데요. 어떻게 많은 도움이 됐나요? 네. 네. 오늘의 고민 상담 잘 들었습니다. 푸나님, 보효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드라마, 소설, 노래 등에서 대부분을 차지하는 소재인 남녀 상열지사. 사랑이란 소재에 질려버릴 때가 있었습니다. 사람이 지치고 감정 소모에 진이 빠졌을 때 그랬었는데요. 더 이상 상처받고 스트레스 받지 않으리라 다짐하면서 무언가 다른데 정신 쏟을 곳을 찾았지만 결국 돌아오는 건 사람이었습니다. 상처받는 것도 사람이지만 그것을 치유하고 나아가 행복을 찾아주는 것도 사람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오늘의 자갈자갈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함께 위로하고 즐거운 기분 나눌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그래서 지금 이명박은 올림픽 기간 내내 끊임없이 털리고 있어요. 언론들은 상업성을 위해서라도 굉장히 강한 뉴스를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보도는 딱 네 가지라고 봐요. 올림픽, 남북, 다음에 이명박, 그리고 겨우 조금 야당, 플러스 지방선거. 이 정도가 뉴스의 빅5 정도 되는데 이 상황에서 이명박이라고는 좋은 소재를 놓칠 수가 없는데 너무 많이 정보가 나오니까 무감각해지는 거 있죠, 여러분들도. 장다사로가 영장이 기각됐다고 그래서 별로 분노하지도 않아요, 이제는. 요즘은 그 JFK, 그러니까 존 F 케네디 암살 사건을 다룬 여러 가지 백서나 그 기록을 비롯한 다큐멘터리 자료들이 많거든요. 그런 장면을 보는 것 같아요. 그런 자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한 페이지 한 페이지마다 사람 이름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다음 페이지가 넘어가면 무슨 말인지 몰라. 그 이제 소위 그 속칭 우리가 유명한 말 있죠. 만인보.
만 명의 사람이 등장할 것 같은 그런 이 불길한 느낌. 그래서 누가 누군지 이제는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조직도를 하나 좀 그려놓고 우리가 방송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아니 제가 이명박 파일을 따로 만들었거든요. 나중에 도표랑 이런 거를 너무 많이 넣다 보니까 이 파일이 커져가지고 열 때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 이명박의 재산 관리인인 이영배, 이병모가 각각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이병모는 긴급체포되고 재산 관리인인 이영배를 구속영장 청구하고 이병모는 긴급체포하고 이런 식이란 말이죠. 이영배가 금광이라고 하는 회사를 운영하면서 회사 자금을 빼돌려요. 그래서 이걸 비자금으로 조성하고 금강 자체도 협력사가 아니라 이명박 회사인 거예요. 계열사죠. 네. 명의를 다른 사람으로 해놓으니까 협력사를 통해 가지고 쉽죠. 간단히 말하면 이렇게 된 거지. 협력사에서 내가 우리 납품하는 물건 있잖아요. 그게 원래는 10억짜리인데 결제해 줄 때 한 50억 결제하면서 나머지 40억을 비자금으로 조성하는 그런 방식이거든요. 네. 그거는 협력사라고 하는 게 사실상 없어요. 다 관계사이고 관계자들인데 법적인 걸 피하기 위해서 세금 같은 걸 피하기 위해서 다 협력사로 만드는 그런 방식인 거예요. 맞아요. 지금 금강 같은 경우에는 MB의 숨은 사금고라고 불리우는데 이 회사가 지금은 권영미 씨가 64%의 지분을 갖고 있고 이영배 이 사람이 대표임에도 불구하고 16%밖에 안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2006년에 매출을 보면은 360억 원이었는데 2007년에 510억 원으로 갑자기 뜁니다. 근데 이 대부분의 매출이 다스에서 발생을 하는 거고요. 이명박 정부 말에는 1,000억 원 가까이 매출이 뛰는 거예요. 그런데 MB 퇴임 직후에 2013년에 내부 전산망을 모두 교체하고 임직원 컴퓨터를 다 파기하고 그리고 회계상 다스는 더 나올 게 없다면서 중요 자료를 대부분 금강에 넘기죠. 그런 회사인 거예요. 금강. 그러면은 그 고영미 씨, 그러니까 돌아가신 MB의 처남이라는 김재정 씨의 아내인 고영미 씨가 금강의 지분 64%를 가지고 있다는데 고영미 씨는 그 사실을 알고 있을까요? 이번에 얼마 전에 1월 달에 검찰에 2번 소환돼서 가서 조사받았거든요. 네. 그때 알았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알고 있는 거네요. 네, 지금은 알고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이영배란 사람 자체도 처음부터 금강의 대표는 아니었고 원래 MB 집사 뭐 금고직이라고 불리웠잖아요. 다스 계열사 중에 홍원 프레이닝 이 회사의 등기 이사였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완전히 이제는 집사람이 된 거죠. 이병모 같은 경우에도 처음 소환이 된 게 아니고 2008년 정호영 특검 때도 수사를 받은 적이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야말로 왜 우리가 여러 번 다뤘었잖아요. 영포빌딩 지하 1층에서 도곡동 사고 이럴 때 김재정하고 같이 있었던 사람으로 추정이 되는데 이명박이 가지고 있는 영포빌딩이나 영포빌딩만 있는 게 아니죠. 영일빌딩 그리고 거기 상가까지 세 곳의 건물을 관리하기 위해서 만든 대명기업 혹은 대명통상 이거는 이제 거의 한 회사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에 직원인 이병모 당시에 이제 10년 전에는 차장이었는데 지금 이제 대표가 된 거죠. 이 사람이 이제 이명박의 부동산을 관리를 하면서 98년부터 2001년까지 이 사람이 만들어준 국민연금 보험료가 이명박의 보험료가 월 15,000원에서 23,000원 납부한 것 때문에 난리가 났었던 그때 그 사람이 그 실무자였군요. 네. 그 사람, 이 사람 업무적으로는 그 실체적 진실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느낀 적이 있어요. 이게 말 한마디 한마디, 내가 진술했던 그 가장 미묘한 뉘앙스라도 차이가 있을 때 그 차이가 어디서 나는 건지를 철저하게 밝히더라고요. 그래서 대질신문도 하고, 추가 조사도 하고, 증인 소환도 하고 하면서 그 여러 가지, 그러니까 수사기관들이 움직이는 업무 방식을 보면서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이 정도의 에너지를 쏟는구나. 이 정도의 노력을 하는구나라는 걸 보면서 거짓말 하는 게 어렵다. 생각보다. 그런 깨달음을 얻은 적이 있죠. 지금 어떤지 모르겠는데 구속영장을 청구해가지고 기각되잖아요. 그럼 조인트카예요. 예. 그러니까 검찰은 그게 본능적인 약간 그런 식의 동물인 거야. 이 사람을 범죄자로 특정하고 그 혐의를 입증해서 이 사람은 여러 가지 이유로 뭐 도주라든지 증거인멸이라든지 이유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는데 법원에서 기각되는 경우는 사실은 이렇게 많기도 힘들어요. 어떻게 보면 대부분은 다 구속영장이 발부가 됩니다. 법의 도사들인 검사들이 봤을 때 영장이 나올 거라고 생각해서 치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근데 이제 어떤 정치적 사건이나 이렇게 막 한꺼번에 휘몰아치다 보니까 가끔씩 기각되는 경우가 있긴 한데 어쨌건 기각이 되면 검찰은 내부적으로는 조인트 까던 문화가 있었을 정도예요. 어떻게 했길래 이 새끼가 지금 기각을 당하고 자존심 엄청 상하는 상황이거든요. 검찰은 지금 계속해서 칼을 갈고 있는 거예요. 칼이 더 날카로워지고 있는 거야. 이명박 씨는 빨리 가시는 게 자발적으로 빨리 가는 게 도움됩니다.
까딱 잘못하면은 와이프랑 같이 가야 돼요. 그런데 지금 이명박 소환 전에 이시영을 소환하지 않겠느냐가 있거든요. 이명박을 마지막 하이라이트로 하고 이시영이 소환될 날짜가 올림픽 끝나기 전일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아들, 손자, 며느리 다 모여서. 아들, 손자, 며느리 다 모여서 밤새도록. 이게 사실 검찰 입장에서는 제가 검찰한테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요 며칠간의 그 이재용 재판과 최순실의 재판을 보면서 사실 특검이 움직이면서 수사할 수 있는 기한이 특정돼서 연장되지도 않았고 굉장히 촉박한 관계에서 기소를 한 건 사실이거든요. 굉장히 그 정해져 있는 시간 안에 모든 것을 혐의를 입증해서 기소를 해야 됐기 때문에 사실 특검들의 능력을 치를 벗어나는 사건을 맡은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이 박근혜 사건은, 최순실 사건은. 그랬기 때문에 그 와중에서 나온 게 박근혜와 최순실이 한 몸이라는 걸 명확하게 입증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제3자 뇌물죄라는 항목을 적용을 했어요. 제3자 뇌물죄라는 것은 제3자에게 뇌물을 줘서 받은 이익을 확실히 특정할 수 있어야 돼요. 증거로 제출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냥 뇌물죄하고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거기서 쟤네들이 저쪽 이재용 측이나 이쪽 자본 측에서 허점을 파고 들어가지고 이상한 논리로 해서 무죄를 만들어내고 반유죄, 반무죄 이렇게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다고 봤을 때 지금 검찰, 이명박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들은 이러한 그 특검들이 받았던 이 기간의 그 쫓기는 이런 것 때문에 어찌할 수 없이 이게 법리를 정말 100% 짜맞추지 못한 그런 것에 대해서 이거 타산지석을 삼아서 이명박에 관계된 거는 정말 단 1%만큼의 가능성도 빠져나갈 가능성도 없을 만큼 촘촘하게 그렇죠.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2010년에 다스의 과장으로 입사합니다. 이시영. 이명박 대통령 때이죠. 2012년 박근혜가 뽑히기 전에 이사로 승진하고요. 2014년 그해 세월호 사건이 있던 그해에 다스 해외 법인 대표에 오릅니다. 4년 만에 이제 해외 법인의 대표까지 올라가는. 한국 법인, 해외 법인 따로 이렇게 법인을 두고 있는 거니까 그러면서 점점 그래서 국내 법인의 대표가 되는 게 아니고 국내 법인을 정리해가면서 현재 있는 다스를 무력화시키고 해외 법인으로 실질적인 자기 실권이랄까 돈을 가져가면서 법인 자체를 해외에 주력으로 두려고 했던 그런 부분이고 그러면서 상속까지 연결되는 부분이라서 이것도 이재용하고 굉장히 좀 유사한 구조를 갖고 있는. 예, 상속의 효과가 분명한 방법이죠. 벌려놓은 게 너무 많아가지고 다스 이야기만 해도 이제는 막 본질이 좀 호도되는 거 있잖아요. 뭐지? 범죄인 건 알겠는데 네. 뭐지 해서 디테일이 너무 이렇게 강조되는 이런 사건이다 보니까 저는 빨리 이명박이 조사를 받은 다음에 그 많은 어떤 맥락들 중에 큰 줄기 있잖아요. 장가지 빼고 큰 줄기만 갖고 이야기 좀 했으면 좋겠어요. 보도들은 그런 거거든요. 죄가 안 되는 것까지 계속 보도를 하니까 나중에 진짜로 본말이 전도되는 이 상태까지 오는 근데 부분이 있어요. 푸나님이 말씀하신 그 MB가 수사에 적극 협조하는 게 MB를 위해서도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당연하죠. 예, 이게 계속 이렇게 이야기가 커지고 하다 보면 다스 하나만 가지고도 지금 이렇게 덩치가 이렇게 커졌는데 나머지 뭐 국정원 특활비라든지 뭐 4대강이라든지 자원외교라든지 이게 또 제목이 달라질 때마다 이 정도 규모로 계속 퍼지는 거면 이명박한테 결코 이렇게 이로울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규정을 하면 이명박이 해왔던 거는 다른 면에서 보면 이명박 정권 때 국정농단 사건이에요. 다스는 예. 특히 그렇다고 청와대를 이용하고 외교부를 이용하고 해서 자기 사적인 이익을 취하잖아요. 예. 국정농단이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고 싶은 게 그거예요. 이명박 씨한테 최순실 재판 봤나? MB? 20년 박근혜는 사실상 25년 확정. 이명박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명박은 정말 나이가 올해 만으로 77세예요. 이거를 그 한자의 전문용어로 희수라고 합니다. 희수. 나이를 많이 먹어서 기쁘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여러 가지 뜻이 장수만세다 있어요. 이거지. 네. 또 다른 의미가 있긴 한데 그건 설명이 좀 복잡하고. 70세만 돼도 고희라고 합니다. 애로부터 귀에서 장수를 축하받는 나이예요. 88세인가는 아마 미수 이렇게 할 겁니다. 쌀미 졌어가지고. 근데 그 정도 나이에 누릴 기쁨은 박근혜보다는 많았으면 많았지 적을 리가 없는 이명박의 죄잖아요. 그렇죠. 77 더하기 미니멈 25년. 몇 살이에요? 100살이 넘는다고. 아유. 그러니까 이명박도 그러면 하루라도 빨리 그 모든 죄를 다 털어놓고 선처를 구하고 이거는 선처를 구해서 감형받는 수밖에 맞아요. 없어요. 맞아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전 국민 앞에
그 넙죽 엎드려서 큰절하면서 죄송하다고 하고 검찰한테 가서도 모든 수사를 다 협조하고 다스는 국가에 헌납하고 그다음에 현대화구에 벌어졌던 모든 일들 다 까발리고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응분의 처벌을 받고 그러면 한 10년 정도 받을 것 같아요. 그러면 한 10년 정도 받고 그리고 죽기 전에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번에 이명박 들어가면 살아서는 못 나와. 그러니까. 최순실은 20년이면요. 요즘 오래 살아요. 90세도 되기 전에 나와. 한참 젊을 때지 뭐. 박근혜도 나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명박은 못 나와요. 못 나오죠. 이명박은 100세 넘어서 사실상은 그걸로 나오시죠. 백골이진도 돼요. 넋이라도 있고 없고. 아니 우리 이명박을 너무 무시하는 것 같아요. 이미 줄기 세포 치료를 받아가지고 200살까지 살 수 있는 몸인지도 몰라요. 네. 참네. 그러면 더 고통스러울걸? 네, 그러길 바랍니다, 저는. 아니, 그러면 훨씬 고통스럽죠. 네. 그래서 한 300년 살았으면 좋겠어요. 이명박이. 본보기로? 예. 이명박은 거기 가서 땅 투기 할 거예요. 교도소에서도. 곽승훈 노무사의 노동 이야기. 곽승훈의 노동 이야기. 노무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노무사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또 청취자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요즘에 좀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기업은 물론이고 검찰에서 또 공직사회 내에서 직장 내 성희롱의 폭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그것이 미투 운동까지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조직 내에 뭔가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서 용기를 내서 제보를 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이거는 외부에서 알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다 내부에서 이제 제보를 하는 경우에만 이런 사건이 드러날 수 있는데 이런 분들을 공익제보자라고 하죠. 네. 네. 그래서 이런 분들 덕분에 뭔가 조금씩 사회가 잘못돼 있는 것도 알게 되고 또 점점 수정이 되고 있는 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지난 1월 18일 이와 비슷한 일이 꼭 알아야 할 어제의 뉴스. 다스의 자회사 홍은플래닝은 지난해 말 이시영 씨가 대주주로 있는 SM의 자회사 다운에 40억 원을 빌려줬습니다. 어젯밤 구속된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은 이 과정에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담보도 없이 낮은 이자로 돈을 빌려줘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겁니다. 검찰은 관계자들로부터 당시 돈을 빌려준 건 시영 씨 지시였다는 진술도 확보했습니다. 검찰은 시영 씨가 다스를 둘러싼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홍은플래닝의 돈을 모두 가져간 뒤 정리하려 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홍은플래닝이 빌려준 40억 원은 당시 홍은플래닝이 갖고 있던 자산의 전부였던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지시를 내린 것도 그로 인해 이득을 본 사람도 이시영 씨라는 정황이 드러난 만큼 시영 씨도 배임 혐의 등의 공범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검찰은 구속된 이병모 국장을 조사한 뒤 시영 씨도 불러 홍은플래닝으로부터 다운으로 돈이 흘러간 경위 등을 확인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설날을 하루 앞둔 어제도 서울 대치동 사무실로 출근해 측근들과 3시간 가까이 대책회의를 가졌습니다. 맹영규 전 장관, 하금열 전 실장을 비롯해 김효재, 이동관 전 수석 등 핵심 참모 10여 명이 모였습니다. 13일 구속 전 피의자 신문에서 영장이 기각돼 풀려난 장다사로 전 총무기획관도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다스 관련 소송비를 대신 내준 혐의를 받고 있는 이학수 전 삼성전자 부회장을 압수수색하는 등 검찰의 수사 강도가 높아지자 이 전 대통령 측은 설 연휴에도 대책 논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올림픽 이후인 3월 초 이 전 대통령이 검찰에 소환될 수 있어 이를 대비한 법적 대응도 준비 중입니다. 이미 대리인에 합류한 걸로 알려진 정동기 강원 변호사 외에 MB정부 민정수석실 출신 참모진도 추가 영입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이산가족 합동차례에 참석해 하루빨리 이산가족 상봉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산가족 상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지금의 상황에 대해서는 남북 모두 민족 앞에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호응하기만 하면 조건에 구애받지 않고 이산가족 상봉을 추진하겠다는 의사도 밝혔습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남북 고위급 회담에서 이산가족 상봉을 재차 제안했지만 북한은 재작년 탈북한 식당 종업원들의 송환 문제 등을 들며 응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남북 간 대화 국면이 진전되면서 올림픽 이후 이산가족 상봉이 이뤄질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산가족 상봉 신청자 중 사망자는 작년 한 해만 3,800명에 이릅니다. 지난달에도 455명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생존자 중 80대 이상 고령자가 65%입니다. 방송 중간에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새날팀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트위터가 진짜 언론입니다. 이명박 이야기인데요. 정말 검찰은 올림픽 기간 내내 이명박 잡기 위한 것만 굉장히 많은 시간을 사실 벌어준 거예요. 올림픽이라고 하는 기간이 보름도 넘어가잖아요. 올림픽이 없었다면 이미 이명박은 지금 소환돼서 조사받고 나와서 구속영장 청구돼서 오늘 밤에 구속이 되냐 안 되냐를 했을 정도의 이미 그런 상황이 됐을 거라고 보는데, 올림픽 기간에 하지 말자는 내부적인 어떤 정리 같은 부분에 있어갖고 이명박은 어쩌면 차라리 그런 거 있잖아요. 왜 군밤 때리려고 할 때 때리는 순간보다 때리기 전에 그렇죠. 눈 질끈 감는 거 있잖아요. 딱 그 상황인 거예요. 야린다 그러죠. 야릴 때 그때 이미 한 대 맞았다고 우기잖아요. 막. 제도로서의 민주주의가 흔들리고 구타는 일은 이제 없습니다. 민주주의가 밥이고 밥이 민주주의가 되어야 합니다. 굉장히 탁월하게 능력이 있는 사람이네요. 그 정도의 처리 능력이 있는 거 보면. 그러면 이 이병모 이 사람은 지금 MB의 그 입출금 자료를 파기하다가 걸렸거든요. 근데 그게 또 되게 신기하지 않아요? 그 파기를 하고 있는 동안에 잡힌 거잖아요. 그렇죠. 파기하고 있는 동안에 들이닥쳤고, 그리고 본인이 파기 중이었어요. 로 실토를 했어요. 그래서 긴급 체포가 된 거거든요. 이거 제가 보기에는 파기를 시도는 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겁나서 자백을 한 것 같아요, 검찰에다가. 그걸 어떻게 아냐고. 그러니까 누군가 제보하지 않으면 모르는 거기 때문에. 본인이 제보했나? 그러니까 본인이 제보하고 이 심경의 변화를 일으켰다고 하거든요. 지난 조사 이후에 지금 이명박에 관계된 사람들이 계속 구속되고 하는 상황들을 보고 이제 겁이 난 거예요, 이 사람은. 그렇다고 이명박이 지켜줄 것 같지도 않고. 그렇죠. 그러니까 겁이 나니까 아마도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서 자백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자백하기 이전에 미리 언지를 준 게 본인 아닌가 하는 추측도 가능하고요. 예.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재산 관리인으로 불리는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이 증거인멸,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이 국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 입출금 내역이 담긴 장부를 파기한 혐의로 조사를 받아왔습니다. 검찰은 이 국장을 상대로 이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에서 이 전 대통령 쪽으로 흘러들어간 자금의 유무와 불법성 여부를 집중 조사할 계획입니다. 앞서 이 국장은 검찰 조사에서 이 전 대통령의 처남인 고 김지정 씨 일가의 다스 지분 등 재산의 상당 부분이 차명으로 관리됐고 실제로는 제3자의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이 국장이 말한 제3자가 이 전 대통령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다스의 최대 주주인 이 전 대통령 큰형 이상은 씨의 아들 동영 씨로부터도 아버지의 다스 지분이 이 전 대통령의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이런 진술이 사실이라면 이 전 대통령은 이상은 회장의 지분 47%와 김재정 씨 일가 지분 23%를 실소유한 다스의 최대 주주로 볼 수 있습니다. 검찰은 이들의 진술을 뒷받침할 만한 물증 확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다스 실소유주 의혹을 풀 수 있는 열쇠로 평가받는 이병모 국장이 구속되면서 검찰 수사는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에 이동영 사건. 이동영이 검찰에 비공개 소환이 한 번 됐는데 거기서 불었답니다. 거기서 다스는 작은아버지 거예요. 팟캐스트 하는 이동영 아니죠? 네. 이명박 조카 이동영. 사실은 검찰은 이제 이런 거야. 불러서 물어볼 말은 다 정리됐어. 네. 우리가 방송하려고 그러면, 특히 인터뷰하려고 그러면 인터뷰 질문지 만들잖아요.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방송 막 급하게 하다 보면 질문지가 없이 인터뷰하는 경우도 간혹은 있습니다. 네. 이제 MC 보는 저 같은 천재적인 머리로 이제 쉽게 하는 인터뷰도 있지만, 시간이 많을수록 질문지는 다양해져요. 처음에 10개이던 질문이 디테일하게 세부 항목으로만 보면 막 30-40개가 되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그런 거는 똑같아. 검찰은 다 이미 준비됐어. 근데 시간을 죽이고 있잖아요. 이 사람이 오기를 막 기다리고 있어.
그러면 계속해서 디테일이 져서 뭔가 미심쩍은 구석, 야, 봐봐봐. 이게 지금 날짜가 좀 부족하지 않냐? 그러면 또 그걸 보강하고 그 시간을 계속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속영장 청구에 있어가지고 검찰이 완벽하게 준비를 해놓으면 이명박은 빠져나갈 공간이 없는데 여러 가지 쉴드로 구속영장이 청구가 기각됐을 때 오는 파장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최대한 빨리 가는 게 훨씬 더 좋을 뻔했다고. 역으로 말하면. 그러니까 자기가 딜레이를 시켜봐야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결국에는 구속이라고. 잠깐 밖에 나와 있는 기간이 몇 주가 더 길어지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범죄자인 이명박이라면 검찰이 준비되기 전에 나를 잡아가 주세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경찰이나 검찰에서 수사를 받아보면서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이 실체적 진실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수사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수사의 목적은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것이다라고 이런 표현을 하는데